안녕하세요. 국회 입법조사처 김유향입니다. 인간과 기술 포럼에 그 좋은 기획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큰 주제를 제가 얼마나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민주주의와 기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쉽게 우리 주변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쉽게 접근하기 힘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지금 현재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의 그 현재 그 이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걸 맨 처음 그 첫 장에 올렸는데요. 사실 그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전자민주주의, 디지털 민주주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디지털의 방점을 찍기보다 민주주의의 방점을 찍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많은 디지털 민주주의와 관련한 논의들이 주로 디지털의 방점을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 애초에 본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였는지를 놓쳐버리고 미로 속에 헤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까지 많은 디지털의 방점을 찍은 논의들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민주주의의 방점을 찍으면서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해 나갈지의 어떤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밑에 제가 인용한 캡처한 것들은 최근에 해외에서 민주주의 위기라는 이름으로 나온 책들의 표지이거든요. 사실 최근 몇 년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주주의 위기란 책이 나왔어요. 외국에서는 많이 나왔는데 저기 맨 앞에 있는 책 같은 경우는 현대 민주주의 학자 중에 최고라고 하는 이제 세브르스키의 책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독일어, 뭐 영어, 프랑스어 다양한 언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왜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갑자기 최근에 이렇게 부상하게 되었나라는 건데요. 사실상 80년대 어떤 전문가도 그리고 정책 이방가도 실질적으로 일반 현명한 시민들도 사회주의가 특히 동구 사회주의가 그렇게 급격하게 붕괴할 거라는 걸 아무도 인지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서 정책 전문가라든지 사회과학자들이 예측하기보다 훨씬 빨리 사회주의 붕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현대의 상황이 바로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사회과학자, 정치학자, 정책 이방가, 심지어 시민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80년대와 같은 어떤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어떤 사람들은 생내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불완전한 거다라고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는 항상 민주주의와 같이 가는 거지 지금 현재 특별히 민주주의 위기라고 할 만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는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결함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디지털이라는 요소가 어디에 개입해 들어가야 될지를 놓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디지털은 제가 지난번에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디지털이 목적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주의 결함이라는 걸 한번 간략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사람들이 특히 트럼프 이후에 민주주의 위기에 관련한 책들 그리고 언론 기사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극명하게 여러분들이 느꼈던 게 미국 의사당을 선거 불복하는 사람들이 점령한 사안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민주주의라든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로까지 연결되지를 못했어요. 그 누구도 그냥 약간 가십성 기사 이외에 심각한 분석 기사를 내는 걸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사실 그게 단적으로 보여준 거죠. 왜냐하면은
자유라든지 공정선거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한 그 이제 복종 이런 것들이 그 부인되고 그리고 언론 자유라든지 소수자 권리, 법치주의 이런 기본 원칙들이 철저하게 미국에서 민주주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공격받고 부인되는 것을 사실 봐왔던 거죠. 근데 그 근저에는 극단적 양극화가 이제 뿌리 내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민주주의와 양극화라는 것들은 좀 다르게 가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은 그 양극화에서는 반드시 그 민주주의의 부정적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극단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그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극단적 포퓰리즘이 등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위기의 민주주의의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이 데이터들도 있는데요. 71개국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가 후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우리 민주주의 하나의 모델로 생각했던 제3세계 많은 국가들이 모델로 생각했던 민주주의 수호자의 대표 역할에서 미국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이하유의 민주주의 분류에서 미국은 완전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랑 같이 우리나라, 일본, 미국이 이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2006년 이래로 113개국 정도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이제 실질적인 징후가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트럼프의 당선과 그 미국의 어떤 그 민주적 규칙에 대한 전면 공격을 계기로 많은 그 언론이라든지 출판에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미래가 과연 그 안전할 것인가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정치학자 분들도 계시지만 정치학자들이 저도 정치학을 배울 때 민주주의는 한번 확립되면 그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지속 가능하다라는 게 정치학의 기본 하나의 어떤 기본 교조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한번 확립되면 지속 가능하다라는 게 모든 정치학 민주주의 학자들이 받아들여지던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부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대표 국가가 완전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후퇴하는 그런 현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정치학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학계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그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해체의 징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대표적인 게 극우 이제 파퓰리즘. 적어도 이것은 극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극우 파퓰리즘이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민주주의 해체의 징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들이 그 다수 국민을 더 이상 대변하지 않게 되면서 일종의 가두제가 돼버린 현상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사실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게 정당인 건데 그 정당이 다수의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미래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탈진실과 민주주의 정치라는 건데 제가 이제 탈진실이란 말을 거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이 용어와 이 책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고 이게 지금 현재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제가 탈진실과 전문가 정치라는 말을 끌어온 게 사실 미국에서 트럼프 선거 이후에 이 언론들과 막 공방을 할 때 얼터너티브 팩트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언론의 어정쩡한 그 중립주의, 이제 선거에 대한 어정쩡한 중립주의와 경마식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더 부추긴 이제 측면이 있는 건데 과거에는 진실은 명료했죠. 아주 진실은 명료해서 그 진실에 대한 의문을 누가 가지지는 않았는데 심지어 명백한 진실마저도 얼터너티브 팩터라는 얘기로 대안적 진실이라는 얘기로 부인되는 거는 공동으로 합의할 그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주의라고 공동으로 합의가 될 거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민주주의 미래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전문가 정치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전문가 정치는 대의민주주의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에서 이 대의할 사람들을 뽑아내는 결과가 좀 더 일반 시민들보다 그 영역에 전문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을 이제 참여시키는 결과가 되고, 그리고 또 이 대의 국회의원들은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실질적으로 많은 정책 결정이나 입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들에서 4년 단위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입법이나 정책이 이루어지는 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극단적 양극화 속에서는 전문가들조차도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하고 괴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결코 이제 더 이상 일반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민주주의 미래라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 지표는 제가 여기 지금 적은 것들은 가장 흔한 민주주의 위기 지표예요. 뭐 거리에 탱크가 있을 때, 그리고 독재적인 입법이 이루어져서 국민 권리가 굉장히 공허화될 때, 불평등이 확대될 때, 미디어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이것만 딱 보면 사람들이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국가를 생각해요. 절대로 지금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 국가가 이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탱크 정도 빼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주변 뭐 일본이든 하여간 선진국들의 일 대비를 해보시면 상당 부분 민주주의 위기 지표가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도 다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 지표라는 것들이 정치학이나 사회과학에서 공유하던 위기 말고 그냥 다양한 위기 지표들이 더 이 변화된 현실 속에서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런 아주 고전적인 더 이상 권위주의하고 같이 가지 않고 결별했다고 생각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조차도 이런 위기 지표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인용한 사진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점령했을 때 이제 사진들인데요. 민주주의 위기 지표 중에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좀 더 본질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시민 의식의 문제이니까요.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동의가 부재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지역사회 시민들이 모이는 조그만 카톡방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정말 사소한 이 차량이 들어오는 진입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에 대해서도 정말 사람들이 톡방에서 다 자기만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민주주의는 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뭐 동대표든 시장이든 함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작 그 카톡방에서의 대화를 보면서 민주주의는 나도 말할 한 표의 권리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배웠는데, 합의하고 존중하고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우지 못한 것들을 제가 지역사회 현장에서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사실상 이제 미국이 이런 통계 자료가 많은데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태어난 미국인 같은 경우는 72%가 민주주의에 사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거에서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해요. 근데 지금 밀레니얼 세대는 30%만이 민주주의에 가치를 부여한답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동일하죠.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모든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동일한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사람들이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밀레니얼 세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민주주의의 굉장히 심각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위기의 민주주의의 이 큰 두 축은, 한 가지는 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적 위기, 현대 사회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가 시민을 대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시민을 충분히 대의하지 못한다든지 가두제로 빠질 수 있는 한계,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위기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의제 민주주의의 그렇지 본질적인 한계는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거기 이 박스에 있는 건데, 저게 내가 너를 투표하지 않았지만 너는 나를 위해 이래야 된다라는, 이건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정치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부족주의라든지 팬덤적 정치로 인해서 사실상 저게 작동하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투표하지 않았지만 넌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한테 투표하지 않았지만 네가 당선된 이상 나는
그 너를 인정할 거야라는 것들과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4년 내내 한 번도 동의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민 참여의 제한이라든지 대표의 실패라든지 대의제를 하다 보면 사실 이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인데 제가 최근에 스위스를 갔다 왔는데 그 나라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그 나라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떠받쳐주는 굉장히 그 적절한 그 도구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많은 시사점을 얻었는데, 근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50% 정도의 그 투표율을 항상 유지를 하더라고요.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근데 저희는 최근에 그 시민 발언을 했던 그 모 지역 같은 경우 30%도 투표율이 안 나왔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정치적 관심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투표율에 그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낮은 정치적 관심이나 참여 그리고 냉소주의 같은 것들이 그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는가? 제가 앞부분을 좀 강조해서 얘기했던 이유가 뒤에 이제 발표하신 분이 실제 현장에서의 민주주의적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드릴 것 같아서 저는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 또 토론자들이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 디지털 참여의 메커니즘에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디지털 참여의 형태는 다양한데 실질적으로 저 제일 위에 삼각형에 있는 사람들이 과잉 대표되는 현실이 디지털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사실상 디지털 그 참여 메커니즘이나 디지털 민주주의적 방법을 채용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의 반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 공론장이나 디지털 참여에 있어서 수기 민주주의적 요소를 좀 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도화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이 표를 했습니다. 이건 한번 보시면 되고 결국은 디지털에서조차도 다양한 시민이 광범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러니까 선정된 사람이라든지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든지 디지털 참여에 관한 실질적인 그 이제 이 조사를 보면은 남성들이 이렇게 젊은 남성, 배운 남성이 과도하게 대표된다라는 그런 이제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을 어퍼머티브 액션을 하면서 그 참여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성적이고 합의에 의한 논의 과정을 가리키고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충분한 정보에 의한 공적 판단을 하도록 제가 이 충분한 정보를 얘기하는 이유는 뒤에 그 오픈 데모크라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거든요. 결국 민주주의라는 거는 정보의 공개, 그 오픈 데모크라시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양한 디지털 시민 참여는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그 우리나라 그 이제 청와대 청원이라든지 그리고 국회 그 이제 청원 그리고 마드리드라든지 저기 대만의 사례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대만의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넣었던 거고요. 사실상 민주주의 자체라는 가치를 제외한 모든 것에 앱이 다 있어요. 어떤 앱이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참여와 관련한 앱.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거의 그 이제 디지털 참여에 그 이 꽃이 피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디지털 시민 참여 유형은 그 의회 그리고 그 행정부 그 정당의 디지털 참여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한 20년 동안 정립되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러한 디지털 참여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디지털 민주주의조차도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인데요. 그 가짜 뉴스가 실제 선거와 그 이 이제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미국 선거가 너무 잘 보여줬고 이 표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민주주의가 위험한 거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그 이 디지털 그 이 매체들과 알고리즘 자체가 우리를 저절로 잘못된 정보로 이끌어 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장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공론장과 시민 참여의 미래는 디지털 공론장이 실제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 좀 구체적 역할을 부여받도록 제도화되고 한두 번의 어떤 해프닝이라든지 프로젝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청와대나
국회가 좀 더 발전적으로 제도적 위치를 부여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디지털 민주주의는 단순히 얼마나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 가치 위에서 누가 어떻게 그 사용하고 참여하는가 이거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의 본질은 애초에 직접 민주주의 시대를 들어가면 민주주의의 본질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의사를 얼마나 충분히 반영하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건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라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좀 더 많은 다양성 그리고 정보의 개방성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자유, 평등, 불확실성을 이제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정치학자로서 정치가 만드는 문제는 정치로 되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디지털을 도구로 잘 활용했을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끝나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